한여름 광주의 거리는 눈부신 태양 아래에서 이미 달아오르고 있었다. 새벽부터 이어진 무더위는 도시의 골목마다 쌓인 열기를 점점 더 짙게 만들었다. 숨 막히듯 뜨거운 공기 속 75세의 박순희 할머니는 마른 입술을 달래지 못한 채 한 걸음씩 무작정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날 아침 광주의 상업지구 어디선가 출발했을 듯한 박순희 할머니의 행보는 일정한 목적지도 없었다. 건물들의 간판에 눈길조차 주지 못한 채 혹은 간판을 보고도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길 한복판을 떠돌고 있었다. 흐릿해진 기억 때문인지 걸음을 떼면 뗄수록 더 혼란에 빠지는 듯 보였다. 더위를 참다 못해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할머니의 주름 사이로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조금씩 지쳐가던 할머니는 잠시 멈춰섰다. 이 거리가 어디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짙은 안개 속에 홀로 남겨진 듯 모든 것이 막막했다. 광주의 중심부에서 수많은 건물을 사들였던 과거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이제 할머니 자신조차 과거 기억하기 어려운 일처럼 멀게 느껴졌다. 할머니가 힘겹게 가만히 서 있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 번씩 힐끗 그 모습을 쳐다보았다. 누구는 더운 날씨에 지쳐서 길을 헤매는 노인 정도로 생각했다. 또 누구는 잔뜩 오염된 옷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보고 그저 기이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그 시선들을 박순희 할머니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혹은 애써 느끼지 않으려 했을지도 몰랐다. 마른 목으로 간신히 숨을 고르면서 다시 한 발씩 어디론가 발길을 옮겼다. 광주 상업지구에서 큰손이라 불리던 적이 있었다. 과거에는 남편과 함께 도심의 건물을 하나둘 매입하며 상당한 재산을 모았고 그렇게 쌓인 돈을 은행 곳곳에 나누어 예치해 두곤 했다. 하지만 지금 할머니의 현실은 전혀 다르게 다가왔다. 어떤 아픈 계기가 있어서인지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점차 흐려졌고 집의 위치는 물론 스스로가 가진 재산조차 인식하기 어려운 때가 많아졌다. 떨리는 다리와 마른 목 돌덩이처럼 무거워진 숨을 붙잡으며 겨우 그늘 밑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그늘이라고 해봤자 미약한 그림자일 뿐 무더운 열기와 목마름은 도무지 사그라지지 않았다. 갈증이 극에 달했을 때 희미한 기억 속에서 어딘가 반짝하고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다. 은행. 자신이 거래해 왔던 은행이 어딘가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았다. 그리곤 문득 물 한 모금쯤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조심스레 주변을 둘러보니 익숙한 듯 낯선 건물이 시야에 들어왔다. 저 건물이 은행이었던 것 같은데 하는 희미한 기억이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곧장 그곳을 향해 발을 뗐다. 어찌됐든 시원한 바람이라도 쐬고 물을 얻어 마실 수 있다면 조금은 나아질 것만 같았다. 은행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순간적으로 숨이 탁 트이는 느낌이었다. 시원한 공기로 인해 잠시 정신이 맑아지는 듯했지만 은행 내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더운 날씨에 지치고 헝클어진 모습으로 들어서는 노인을 반기기는커녕 여러 시선이 날카롭게 머물렀다. 저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목이 말라서요. 떨리는 목소리로 가까이 있는 창구 직원에게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넸다. 왠지 이곳이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확신은 불투명했다. 그러자 젊은 은행원은 할머니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그리고는 무표정하게 입술을 달싹였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밖으로 나가주세요. 그 일말의 차가움이 피부에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 순간 할머니는 자신이 현재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문득 깨달았다. 어쩌면 옷차림이 지저분하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어 은행 직원이 이렇게 경계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간절하게 필요한 것은 단지 물 한 모금이었다. 잠깐만, 뭔가 기억이 여기서 머릿속이 조금씩 맑아지려는 느낌이었다. 어제는 전혀 떠오르지 않던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듯했다. 그러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은행원은 곧바로 경비원을 불렀다. 저 할머니 좀 내보내주세요. 다른 고객들도 불편해 하십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건장한 체격의 경비원이 다가왔다. 할머니의 팔을 잡고 밖으로 안내 아닌 안내를 했다.
좁은 출입문을 빠져나가며 할머니는 중심을 잃고 문턱에서 크게 휘청였다. 결국 어정쩡한 자세로 바닥에 엉덩방가를 찍고 말았다. 간신히 지탱하던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고 바닥에 주저앉은 차에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때 머릿속이 갑자기 환해지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어지러운 기억이 어느 한순간에 딱 맞추어 복원되는 느낌이었다. 이 은행에 자신이 거액을 예금해 두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금액이 무려 130억 원에 달했다. 광주 상업지구 절반의 건물을 소유하고 그 임대료를 여러 계좌에 나누어 내어 두기도 했던 과거가 눈앞에 번쩍 되살아났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쫓겨났단 말인가? 자신의 존재를 그리고 자신이 쌓아온 재산의 의미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상황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다.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진 느낌이었다. 평생 이 은행과 거래해오며 남편과 함께 재산을 쌓았을 때만 해도 늘 환한 미소로 맞이해주던 이들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치매로 인해 순간적으로 제정신이 아닌 차림으로 들어섰다는 이유만으로 물 한 잔조차 거절당하고 밖으로 쫓겨난 것이었다. 주변을 스치는 시선이 전과 달리 또렷하게 느껴졌다. 정신이 희미할 땐 느끼지 못했던 호기심과 경멸의 시선이 이제는 선명하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할머니는 손을 짚어가며 천천히 일어섰다. 여전히 엉덩이에 통증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쓰라린 것은 마음의 상처였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단지 초라한 모습으로 왔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를 당해야 하는 걸까? 그런 의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이대로는 못 참지. 여기 맡긴 돈이 얼마인데? 발걸음을 돌리며 할머니는 서서히 집의 위치를 떠올렸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택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거리를 헤매었는데 정신이 돌아오자 오랜 습관처럼 집의 위치가 뚜렷이 떠올랐다. 광주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호화로운 주택, 할머니와 고인이 된 남편이 함께 마련한 특별한 공간이었다. 그렇게 다시 무더운 거리로 나선 할머니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길을 따라 걸었다. 전남대학교 앞을 지나고 충장로를 가로지르고 익숙한 건물들을 하나씩 바라보았다. 기억이 흐릿할 때면 그것들이 전혀 낯설게 보였는데 이제는 각각의 간판과 인면이 선명했다. 과거에 직접 계약하며 샀던 건물들도 보였다. 저 건물은 몇 년 전쯤 우리가 매입했던 것이지. 저 상가의 임대료는 매달 이만큼 들어왔었는데 하고 중얼거리며 무언가 하나둘씩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다. 평소라면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도 헷갈렸을 텐데 지금은 달랐다. 본인의 법적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의 번호가 또렷했다. 은행에서의 수모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결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오늘 제가 은행에서 큰 봉변을 당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지가 있었다. 변호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으며 당장 다음 날이라도 함께 은행을 방문하겠다고 했다. 함께 가시죠. 저도 반드시 이 일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할머니는 긴장된 마음을 잠시 놓으며 안도했다. 전화를 끊은 뒤 할머니는 오랜만에 옷장문을 열었다. 과거 사교 모임에 나가거나 중요한 일정을 소화할 때마다 입었던 정갈한 한복이 여러 벌 걸려 있었다.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한복을 입는 것을 좋아했던 할머니는 제일 화사하고 단정한 색상의 한복을 골라 들었다. 그리고 다림질을 시작했다. 간밤에 있었던 수모를 생각하니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지만 내일은 달라질 거라는 결심이 흔들리진 않았다. 내일은 누가 뭐라 해도 내 권리를 찾을 거야.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겠어. 한복의 주름을 꼼꼼히 다림질하며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내일 할 말들을 미리 떠올렸다. 예전에는 치매 진단을 받고부터 혼란스러워 병원만 전전했지만 이제만큼은 뚜렷한 정신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할머니의 집은 평소와 다른 활기가 감돌았다. 부엌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따뜻한 국물이 준비되고 있었고 할머니는 화장대 앞에서 조금 더 오랜 시간을 보냈다. 희미하게나마 화장을 하고
머리도 말끔히 빗어 올렸다. 그리고 어제 밤늦게까지 다림질한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자 한때 충장로에서 대단한 자산가라 불리던 시절의 모습이 조금씩 겹치는 것만 같았다. 약속한 시각에 변호사가 도착했다. 부드러운 미소로 할머님, 오늘은 저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와 달리 단호한 결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서류 가방을 챙긴 변호사와 함께 채올랐다. 창문 밖으로 펼쳐지는 광주의 거리 풍경이 어제와는 전혀 다른 기분으로 다가왔다. 오늘은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낼 주인공이 될 것이었다. 혹시 전액을 인출하실 생각이신가요? 차 안에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말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받았던 모욕감을 생각하면 이제 이 은행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할 수 있었다. 수십 년을 함께했지만 단 한 번의 위태로운 순간에 모든 것이 드러나 버렸다. 그들은 겉모습만 보고 자신을 문전박대했다. 은행 앞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일부러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어제 엉덩방가를 찧었던 그 문턱이 눈에 들어왔다.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그곳에서 쫓겨나며 느꼈던 수치심이 잠깐 되살아났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한복 저고리 깃을 바로잡고 변호사와 함께 당당히 은행 안으로 들어섰다. 어제와 똑같은 로비였다. 냉방이 된 공기는 시원했지만 할머니는 그 안에 흐르는 긴장된 기류를 즉시 알아차렸다. 무엇보다도 어제 자신을 내쫓았던 젊은 직원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그 창구로 다가갔다. 혹시 어제 저를 기억하시나요? 한복 입은 할머니의 눈빛은 확고했다. 그러자 직원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하필이면 어제는 할머니가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왔고 지금은 화사하고 품격 있게 차려입었기 때문에 동일 인물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웠을지도 몰랐다. 그 직원이 무언가 변명을 하려 하자 변호사가 곧장 나섰다. 이분은 광주 중심 상업지구의 상당한 건물을 보유하신 박순희 어르신입니다. 어제 물 한 잔을 부탁하셨는데 쫓겨나신 바로 그분이죠. 그 한마디에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순식간에 창구 한쪽은 술렁였다.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돌려 쳐다보기 시작했다. 이윽고 소식을 들은 지점장이 급히 달려 나왔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실수를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결코 저희 은행의 본의가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차갑게 손을 들어 사과를 멈추게 했다. 사과는 됐습니다. 지금 제 모든 계좌를 해지하고 예금을 전액 인출하고 싶네요. 그 말에 지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해드릴 테니 제발 마음을 푸시고 하고 매달렸지만 이미 할머니의 결심은 굳어 있었다. 더 이상 논하고 싶지 않아요. 어제 제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잘 아실 테니까요. 모든 예금 그리고 제가 따로 나눠둔 임대료 통장까지 모두 해지해 주세요. 직원들은 경황 없이 서로 눈치를 보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점 내부 예금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던 큰손이 어느 날 갑자기 인출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상황이었다. 지점장도 안색이 달아올라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나 할머니의 의지가 분명한 이상 막을 방법은 없었다. 그날 오전 내내 복잡한 서류 작업이 이어졌다. 130억 원이 넘는 금액, 그리고 여러 상가 임대료가 들어오는 30여 개의 통장까지 모두 해지하느라 은행 측에서도 총력을 다해야 했다. 직원들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지점장은 계속해서 변호사와 할머니에게 사과의 말을 건넸다. 하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할머니와 변호사가 은행 문을 나설 때는 이미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시각이었다. 그럼에도 할머니의 걸음은 어제와 달리 가벼워 보였다. 다시금 더운 공기가 몸을 휘감았지만 마음속은 어제처럼 옥죄이지 않았다. 차로 돌아가며 변호사가 말했다. 이제 돈을 어디에 옮기실 생각이신가요? 할머니는 약간 길어진 그림자를 밟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이번에는 신중하게 선택해야죠.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좋겠습니다.
그날 이후 충장로를 비롯한 광주 시내 상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소문이 퍼졌다. 어르신이 전액 인출하셨대. 그 은행에 엄청나게 큰 타격이 갈 거라던데 사람들은 입을 모아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대하면 결국 화를 부른다라는 교훈을 거듭 되새겼다. 은행 내부는 당장 비상이 걸렸다. 지점장은 긴급 포켓몬 회의를 열고 직원들을 모았다. 어제 할머니를 쫓아낸 직원이 누구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자 젊은 직원이 떨리는 손을 들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우리는 지점 전체 예금 중 40% 가까이를 담당해 온 고객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충장로에 있는 상가들을 전부 관리하여 세워오신 분이기도 했지요. 매달 임대료만 해도 수억 원씩 들어오던 통장이었는데 이번 실수 하나로 모든 거래를 놓쳤습니다. 지점장의 말에 직원들은 고개를 떨구었다. 회사에서는 본점 감사팀까지 급파했다. 거액의 예금주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본점에서 내려온 인사과장은 잘못을 저지른 직원을 따로 불러 질책했다. 고객 응대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매뉴얼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 존중의 문제입니다. 한편 박순희 할머니가 전액을 인출했다는 소식이 광주 시내 다른 은행 지점장들에게도 순식간에 전해졌다. 많은 은행이 귀한 고객을 모셔오기 위해 물밑 작업을 시작했다. 치매를 앓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여전히 수백억 원에 이르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니 한 번 인연을 맺으면 큰 이익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 돈 때문에 하는 친절은 별로예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곳을 찾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에 찾아온 여러 은행 지점장들은 할 말을 잃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다. 그저 높은 금리와 우대, 기아리 혜택을 내세우는 식으로는 할머니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다. 충장로 상권에선 자연스레 그 은행과 거래를 끊는 상인들이 늘어났다. 우리가 존경하는 박순희 어르신께 그렇게 무례를 범한 은행이라면 우리도 거래할 이유가 없지. 크고 작은 매장들이 예금 통장과 결제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기 시작하자 한 달 만에 수십 건의 계좌가 빠져나갔다. 지점은 당장 눈에 보이는 손실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평판도 크게 나빠졌다. 여름이 한창 무르익으며 뜨겁던 기운이 서서히 누그러질 즈음 박순희 할머니는 새로운 은행을 찾기 위한 발걸음을 조금씩 옮기고 있었다. 이 은행 저 은행을 둘러보며 직접 서비스와 분위기를 살펴보았다. 덜컥 단 한 번의 실수로 모아둔 재산을 망칠 수 없으니 더더욱 신중해졌다. 상인들도 할머니가 나타나면 반갑게 맞이했다. 어르신 오늘은 조금 어떠세요? 날이 또 덥던데. 할머니가 힘들어하면 시원한 물을 내오거나 그늘진 곳에 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여러 곳을 둘러본 끝에 어느 지역 향토은행을 발견했다.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오랫동안 광주 시내 주민들과 함께해 온 곳이었다. 무엇보다도 인테리어는 낡았어도 직원들이 고객 한 명을 정성스럽게 응대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지점장이 직접 나와 어서 오세요 어르신. 이 더운 날씨에 걸음이 많이 힘드실 텐데 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인사했다. 다른 직원들도 걸음을 조심조심 맞추며 의자를 내오고 냉수가 든 컵을 먼저 건넸다. 이건 혹시 모르실까봐 저희가 마련해둔 물입니다. 언제든 드시고 싶으실 때 말씀해 주세요. 호련히 지난날 물 한 모금을 달랐을 뿐인데 내쫓긴 기억이 떠오른 할머니는 미묘하게 흔들리는 감정을 느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그들은 고객을 숫자로만 보지 않고 사람으로 대우해주는 느낌이었다. 결국 할머니는 한 달 가까이 고민한 끝에 그 향토은행의 새로운 계좌를 열기로 결정했다. 지점장은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어르신께서 저희를 믿어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도 가족처럼 보살피겠습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다. 며칠 뒤에는 은행 안쪽에 작은 휴게실을 꾸며 할머니를 비롯해 고령층 고객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그 사이 예전에 거래하던 은행 지점은 점점 더 어려움에 빠져들었다.
이미 큰 금액이 빠져나간 데다 충장로 상권에서의 신뢰까지 잃었으니 회복하기가 쉽지 않았다. 직원들은 매일 출근할 때마다 눈치를 보았고 지점장은 본점의 압박과 지역사회의 부정적 시선에 시달렸다. 그때 우리가 조금만 더 따뜻하게 할머니를 맞이했다면 어땠을까? 후회가 뒤늦게 고개를 들었다. 가을이 찾아올 무렵 어느 날 문득 박순희 할머니는 자신처럼 치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재산을 일부 기부하기로 결심했다. 자신이 건물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 필요할 때 쓰이지 못하고 오히려 무관심 속에서 남아 돌아가는 건 원치 않았다. 변호사와 상의한 뒤 지역 복지단체와 협력해 치매 환자를 위한 전문시설을 설립하는데 큰 금액을 후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저처럼 길을 잃고 헤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 소식에 광주의 언론들은 일제히 기사를 실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 대가라는 표현과 함께 진정한 고객 서비스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준 할머니의 가르침이라는 논조도 있었다. 사람들은 박순희 할머니가 겪은 수모와 그것을 자존심과 품격으로 극복해낸 과정을 보며 여러모로 깊은 교훈을 얻었다. 사람의 가치는 외형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이 말이 화두가 되었다. 어느새 충장로와 광주 도심을 걸으며 은행이든 가게든 직원들은 훨씬 더 친절하게 고객을 대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각 은행은 일제히 고객 응대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모든 신규 직원 교육에 박순희 할머니 사건을 사례로 넣었다. 시간이 지나 겨울이 깊어질 무렵 치매가 다시 짙어지면서 할머니는 가끔 길을 잃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다행히도 할머니를 모른 척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충장로 상인들은 할머니를 발견하면 다가가 말을 붙였다. 어르신 오늘은 여기까지 오셨네요. 추우실 텐데 안으로 들어와 따뜻한 차 한잔 하시죠. 그리고 할머니를 새로 거래하는 그 향토은행에 직접 안내하거나 지점장에게 전화해 도움을 청했다. 한적한 오후 시간에 지점장이 직원 몇 명과 함께 마중을 나오곤 했다. 어르신 같이 가시죠. 너무 춥습니다.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가끔 흐릿한 눈빛으로 내가 왜 여기 있지라며 혼란스러워하곤 했지만 곁에서 진심으로 보살피는 이들이 있음을 느낄 때면 안심한 표정을 지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예전 은행 직원들은 쓸쓸한 후회에 잠겨 있었다. 우리가 진작 저렇게만 했어도 그러나 한번 꺾여버린 신뢰와 자존심을 되돌리기는 이미 늦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박순희 할머니가 기부금을 지원해 세운 치매 환자 복지시설이 마침내 완공되었다. 충장로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공간이었다. 할머니는 비록 기억은 온전히 유지하지 못했지만 매일 그곳에 들러 창문 너머로 도시 풍경을 바라보곤 했다. 여기 오시는 분들도 이 풍경을 함께 보시면 좋겠네요. 삶이 조금씩 편안해지실 거예요. 작게 중얼거리는 목소리에 담긴 여유와 따뜻함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복지시설에서는 주간 돌봄부터 의료 지원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광주 지역 치매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어느새 할머니를 돕는 이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있었다. 할머니가 바라시는 건 단 하나.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같은 고통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거겠지. 충장로 상인들은 바빠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시설에 필요한 물건을 기부하고 또 자원봉사를 자청했다. 어르신을 우린 늘 존경해 왔어요. 비록 치매를 앓고 계시지만 누가 뭐래도 광주 상업지구에서 제일 훌륭한 건물 주셨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치매라는 병은 때때로 가혹하게 할머니의 기억을 앗아갔다. 가끔은 어느 쌀쌀한 날에 문득 내가 왜 밖에서 헤매고 있지 하고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외롭게 길에 혼자 버려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늘 할머니를 발견하면 다가와 어르신 이리로 가시면 집이에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하고 친절을 베풀었다.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그 옛날 할머니가 겪은 참담한 기억을 조금씩 덮어주고 있었다. 그 무렵 예전의 할머니를 내쫓았던 은행에서는 여전히 후유증이 컸다. 매출 지표는 이미 곤두박질 쳤고 본점의 간부들은 지점을 사실상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내놓았다. 지점장 이하 직원들은
매일같이 불안 속에 근무했다. 지역 사회에서도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다가 큰 코 다쳤다 라는 비판이 계속 이어졌다. 한 번 망가진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심이 우선해야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치매를 앓는 할머니가 그들이 사죄의 마음을 담아 건네는 말 한마디를 온전히 기억해 줄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게다가 할머니 곁에는 이미 진심으로 보살펴주는 다른 은행이 있으니 그 빈자리를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은행은 서서히 광주 시내에서 영향력을 잃어갔다. 상인들도 할머니가 느낀 모멸감에 공감해 거래를 회복하려는 제안이 와도 받아주지 않았다.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마음은 숫자가 아닌 진심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간단한 진리를 왜 그때 몰랐을까요? 주위 상인들의 말 속에는 애석함과 동시에 날선 비판이 묻어 있었다. 반면 새로운 은행 지점은 더 많은 고령층 고객을 끌어안았다. 박순희 할머니의 사례를 계기로 어르신들을 위한 휴게실과 간편 대기 시스템을 갖추고 매일 아침 직원들이 먼저 어르신들을 맞이해 드렸다. 소소해 보이지만 이러한 변화에 사람들은 따뜻함을 느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봄이 무르익어 벚꽃이 흩날리는 계절이 되었다. 충장로 거리에는 상인들과 방문객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났다. 가끔 치매로 인해 정신이 흐릿해진 상태로 할머니가 거리를 헤맬 때면 누군가 다가와 손을 잡고 나지막이 이야기했다. 어르신 아까 드시다 만차가 식지 않았을까요? 어서 가봐요. 오늘은 은행 지점장님도 뵈야 하지 않겠어요? 할머니는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누군가 곁에서 부축해주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다 정신이 맑아지면 아 맞아? 내가 오늘 시설에도 가봐야지. 거기 계신 분들은 잘 지내고 계실까 하고 깜박했던 일정을 떠올리기도 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치매는 더 깊어져 할머니가 기억해낼 수 있는 순간들은 점차 줄어들었다. 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품격을 잃지 않는 할머니 본연의 자존심만큼은 여전했다. 어쩌다가 의식이 선명해질 때면 할머니는 스스로 주위를 둘러보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다들 도와주셔서예요. 사람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지 한다는 걸 내가 직접 배웠어요. 그 말은 묘하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울림으로 다가왔다. 비록 예전처럼 수많은 건물을 매입하고 거액을 굴리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도 단단한 무언가를 전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뜻한 봄날 복지시설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다. 치매 환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게임과 공연을 즐기는 날이었다. 주민들 중에는 박순희 할머니가 소유한 상가에서 장사를 해온 상인들도 많았다. 그들은 할머니가 어느 한 귀퉁이에 앉아 있으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어르신 기억하시겠어요? 옛날에 저희 가게에서 어르신이 고급 옷 한 벌 사 가셨잖아요. 그 덕에 그 달 매출이 크게 올라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지만 할머니는 희미한 미소만 지을 뿐 명확히 떠올리지는 못하는 듯 했다. 그래도 마음이 전해졌는지 잔잔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전 회상은 사라져버렸지만 사람 사이를 잇는 정만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할머니는 느꼈다. 그러다 문득 행사 도중 할머니는 건너편에서 익숙한 얼굴들을 본 것 같았다. 이전에 자신을 내쫓았던 은행 직원들과 닮은 모습이 언뜻 눈에 들어온 것이다. 그러나 하얀 머리칼이 빛에 반사되어 잘 보이지 않았는지 곧바로 시선을 거두었다. 그들은 진짜 그 직원들이었을까? 혹은 그저 닮은 다른 사람이었을까? 어쩌면 정말일지도 모른다. 이미 은행에서 나와 다른 업종에서 일하며 반성하고 있는 전 직원들이 이곳 행사에 찾아왔을 가능성도 있었다. 사실 그들은 오랫동안 사죄의 말을 전하고 싶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시금 할머니 앞에 서는 게 쉽진 않았을 것이다. 혹여나 할머니의 기억 한 구석에 자신들의 비열한 행동이 선명히 남아있을까봐 겁이 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할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섣불리 누군가를 탓하거나 미워하기에는 삶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짧다는 것을 깨달았을 터였다. 게다가 치매가 만들어낸 여러 단편적인 기억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외면했고 누가 나를 도왔는지가 아니라 결국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나 하는 것이리라.
바람이 포근하게 살갗을 스치고 노란 꽃들이 다투어 피어나는 계절의 끝자락에서 사람들은 몇 번이나 할머니의 존재를 떠올렸다. 아, 저분이 겪은 일이 없었더라면 우린 아직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을지도 몰라. 이제 광주의 금융권에서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직원들이 되새기는 다짐이 하나 생겼다. 모든 고객은 우리 가족입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분일수록 더욱 살뜰히 보살피겠습니다. 그 다짐은 이미 사건이 터진 뒤늦게 만든 매뉴얼 이상의 것이었다. 수많은 사례 교육과 지점장들의 지시를 넘어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태도의 변화였다. 진정성이 담긴 작은 배려가 한 사람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 사회의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후로도 할머니는 종종 치매 증상으로 인해 상황 판단을 못할 때가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한낮의 거리를 헤매며 목마름에 지쳐 고통받는 모습으로 발견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상인들도 할머니를 보면 반가이 맞았고 새로운 은행 직원들도 할머니가 창구 근처를 서성거리면 먼저 다가가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혹시 어디 가시는 길이신가요? 하고 물었다. 아, 혹시 집이 어디였더라? 할머니가 기억을 더듬으려 애쓰면 직원이 웃으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서류 가방을 들고 곧 달려온 변호사가 할머니를 부축해 집으로 모시곤 했다. 비록 할머니가 모든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도우려 애쓰는 모습은 그 자체로 의의가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박순희 할머니가 살아온 날들의 값진 의미이자 할머니가 광주에 전한 가장 큰 유산이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입에서 입을 타고 전해지며 광주의 하나의 전설 같은 일화로 남았다. 치매를 앓는 노인이었지만 그분이 남긴 교훈은 누구보다 선명했다. 사람을 외견으로만 재단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한 일인지 또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충장로의 따뜻한 분위기는 사실 그 어르신이 지켜주신 것과 다름없지. 상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며 할머니의 안부를 챙겼다. 그리고 할머니의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한때 은행에서 소외당했던 이들이 적지 않았다. 연로하거나 사소한 문제로 인해 신분을 확인받지 못해 애를 먹었던 사람들. 이제는 이곳에서 보호받고 돕는 관계가 되었다. 그들은 입을 모아 이 시설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정말 보석 같은 기부라며 매일 할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박순희 할머니는 특정한 얼굴과 장소를 기억했다가 또 잊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아주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다. 내가 지켜야 하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그게 어떤 모양이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또 자신도 함부로 여겨선 안 된다. 이 심지에 가까운 생각만은 병이 깊어져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종종 창밖을 응시하다가 할머니는 이렇게 혼잣말처럼 말했다.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야. 치매가 있어도 살아갈 이유가 충분하거든. 비록 할머니는 예전처럼 건물을 사고 팔며 재산을 늘리는 일과는 거리가 멀어졌지만 그 마음 한 조각은 수백억 원보다 더 값진 것이었다. 상인들과 지인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할머니를 편안히 모실 수 있었던 것도 할머니가 일생 동안 쌓아온 신뢰와 따뜻함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계절이 바뀌고 다시금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광주 거리에 습기가 가득해졌다. 빗줄기가 굵어진 어느 날 할머니가 우산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하지만 마침 그 모습을 본 식당 주인이 황급히 뛰어나와 우산을 씌워주고 가게 안으로 안내했다. 어르신, 이렇게 비 맞고 계시면 큰일 나요. 들어오셔서 옷 좀 말리세요. 할머니는 비에 젖어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연신 미안해했다. 내가 또 길을 잃었나 봐. 어떡하지? 식당 주인은 온수 한 컵을 건네며 차분히 달래주었다. 잠시 후 연락을 받은 은행 지점장이 바삐 달려왔다. 어르신, 제가 차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그렇게 할머니는 젖은 옷차림으로 채 올라탔다. 창문 밖으로 흐릿하게 보이는 빗줄기를 바라보면서 문득 예전의 어느 장면이 떠올랐다. 똑같이 비가 쏟아지던 날
남편과 함께 은행에 들러 대출 상담을 받았던 기억이었다. 그날은 직원들이 친절하게 커피까지 내오며 두 사람을 대접했었다. 그 기억이 너무나 선명해지는 순간 할머니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뭉클해졌다. 다 지나간 일이구나. 참 많이 변했네. 하지만 그 기억은 이내 다시 휘발되었다. 치매의 특성상 늘어나는 기억과 사라지는 기억이 뒤죽박죽이었다. 그래도 지금은 옆에서 따뜻하게 부축해주는 은행 직원과 지역 주민들이 있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사람은 가끔 길을 잃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길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어느 날 복지시설에서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낸 작은 이야기인지 확실치는 않다. 그러나 설령 누군가가 지어낸 말이라 해도 그 내용이 결코 거짓은 아니었다. 사람을 잃고 신뢰를 잃고 자존심을 무너뜨린 그 은행의 이야기를 모두가 알고 있으니 말이다. 시간은 결국 모든 것을 흘려보내지만 그 기억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광주의 거리 어디선가 때로는 치매 환자로서 길을 헤매는 노인이 나타나고 그 노인을 보고 다가가 온정을 베푸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 모습 속에는 박순이 할머니가 남긴 깨달음이 그대로 녹아있다. 상대가 어떤 모습이든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배려란 목이 마를 때 마실 물 한 잔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자세에서 시작된다. 오늘도 충장로를 거닐던 이들은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그 은행 건물을 스쳐 지나간다. 은행 로비 한 구석에는 새로 건 교훈의 글귀가 아직도 붙어 있다. 우리의 모든 고객님은 가족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역 주민들은 알고 있었다. 저 문구가 단순한 장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박순희 할머니가 몸소 보여준 진심이라는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또 다른 상처가 생길 뿐이라는 사실을. 결국 이 도시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회자되었다. 무심코 문전박대한 어느 노인이 알고 보니 막대한 예금을 맡긴 고객이었다는 소문은 한낱 흥미로운 해프닝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에 대해 되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치매가 깊어질수록 할머니는 점점 더 많은 걸 잊어가지만 정작 중요한 가치는 광주의 구석구석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어느 쌀쌀한 밤, 충장로 근처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고 상가가 문을 닫을 무렵 한 상인은 문 앞에 서서 혼잣말을 했다. 할머니가 계셔서 참 다행이야. 이 도시가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 주셨으니. 그리고는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하며 오늘도 은행 창구 근처에서 친절히 안내받았다는 노인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 노인이 누구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도 박순희 할머니였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은 이제 그분의 행보를 전설처럼 이야기하면서도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 그만큼 크나큰 배움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치매로 인해 많은 거리져도 할머니의 자존심과 품격은 세월을 넘어 전해진다. 그날 무더웠던 여름날의 은행 문턱에서 당했던 모욕은 지금도 생생히 회자되지만 동시에 그 모욕을 딛고 일어선 할머니의 결단과 점어 이후의 변화는 더없이 귀중한 가르침이 되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광주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간직할 것이다. 마치 매년 꽃이 피듯 사람의 마음도 늘 다시 피어나고 다시 결실을 맺는다고 믿으면서 말이다. 끝내 사람들은 깨달았다.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가장 귀하다는 것. 누구라도 길을 잃고 헤맬 수 있지만 진정한 품격이란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인간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 박순희 할머니가 남긴 교훈은 그래서 더욱더 선명하게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다.